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 2023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나 오토캐드 2023의 도움 아래는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게시해 두고 있어요. 제조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도움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요 기능이었습니다. 요 시작 탭의 최근이라는 곳에는 제가 사용했던 도면들이 쭉 미리 보기 형태나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는데 2022 버전까지는 요걸 하나씩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레지스트리를 편집해서 제거를 했어야만 했는데 2023 버전에 들어서 이제야 하나씩 지우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영상 만들 때마다 이거 제거하는 게 정말 귀찮았거든요. 요게 제일 반갑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신기능 쪽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런 소소한 기능들은 여기에 표시되지가 않아요. 이 목록에 표시되는 것들 외에도 조금씩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거 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건 클라우드 기반의 기능들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오토데스크에서 라이센스 정책을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바꾸면서 뭔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하고 있는 중이죠. 몇 년째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이번 버전에서도 추가로 생긴 기능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식 가져오기 및 표식 도우미, 여기서 표식이 마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고 추적, 트레이스라는 기능인데 이런 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오토데스크 덕스용 시트세트 관리자, 시트세트 매니저,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도면을 업로드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시트세트도 통으로 업로드해 놓고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것 외에도 작년부터 추가로 생겼던 드로잉 히스토리, 그러니까 같은 도면을 저장을 할 때 버전별로 누적해서 저장을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기반 기능들이 강화된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쓸만한 건 오토캐드 웹 앱에서 오토리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 오토캐드 웹 앱은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구글의 크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오토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브스크립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웹브라우저만으로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요번에 추가된 게 요 웹에서 리습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능들 중엔 요게 제일 쓸만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능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내 정보 매크로 어드바이저, 요게 추가된 기능인데 제 생각엔 2023 버전에서 가장 힘줘서 개발한 기능이 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My Insights예요. My Insights 커맨드 매크로. 그걸 번역을 한 게 내 정보로 번역을 한 건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AI가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읽어서 매크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원래 오토캐드 2022 버전까지도 그리고 더 옛날 버전에도 매크로를 만드는 기능은 있기는 했어요. 메모장으로 직접 기록을 해도 되고 동작 레코더를 통해서 매크로를 만들어도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매크로를 AI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평상시처럼 오토캐드를 사용하다가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오른쪽 하단에 구름 모양으로 어떤 매크로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표시가 된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표시됐을 때 명령 매크로라는 팔레트를 열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보이고 여기에서 기능을 저장해서 두고두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테스트 해보려고 몇 번을 해봤는데 처음 한 번만 성공을 하고 그 뒤로는 계속 매크로를 만들진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초기라서 서버랑 연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조만간 안정화 되겠죠. 이렇게 추가된 매크로는 리본 메뉴에 추가할 수도 있고 리본 메뉴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My Insights 커맨드 매크로를 여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 매크로라고 하고 여는 건 커맨드 매크로스, 닫는 건 커맨드 매크로스 클로즈로 닫을 수 있어요. 요걸 열면 처음에는 인사이트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몇 개 예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예제들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매크로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매크로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이름이나 설명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작업은 어차피 반복된 작업의 연속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아마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할 게 새 명령이랑 새 시스템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당연히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그거에 딸려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요 2개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AI가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뜻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습관을 컴퓨터가 읽는다는 뜻이죠. 그걸 읽을지 말지를 정하는 게 요 환경 변수입니다. 기본 설정은 켜져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매크로 정보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요걸 꺼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요거는 밑에 생기는 알림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환경 변수입니다. 알림을 끄고 싶다면 요 환경 변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카운트, 개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카운트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됐냐 하면 2022 버전에서는 도면 전체에서 블록의 개수를 셌었잖아요. 요번에 개선된 건 특정 영역에서만 블록의 개수를 세도록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샘플 도면을 열어놓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카운트라는 기능은 팔레트를 통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도 되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팔레트를 그냥 열면 요렇게 도면 전체에 있는 내용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2022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트를 열면 도면 전체에 있는 블록의 수량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카운트 리스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열어보면 요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조금 생겨요. 버튼이 조금 다르죠? 2022 버전에서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고 2023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이 여기로 옮겨간 거고 요게 추가로 생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 버전에서는 전체의 블록밖에는 셀 수 없었지만 23 버전에서는 영역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블록을 세라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셀 수 있는 항목은 뭐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개수를 파악을 하면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이 기능은 마찬가지로 2022 버전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테이블을 삽입을 하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항목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드를 통해서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체어가 66개죠. 66개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하면 체어가 67개로 바뀔 거고 필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을 리젠을 해주면 이게 67개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필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 줬었는데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개수들 중에서 원하는 거 몇 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다 했으면 삽입 버튼을 눌러서 적절한 위치에 테이블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되는 테이블은 당연히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작성되게 되고 이 스타일의 설정은 배치 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형 탭에서 사용을 하면 당연히 작게 나올 건데 개수가 변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자, 요 의자를 영역 안에다가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에서 세는 게 9개로 변할 거고요. 테이블에서도 당연히 9개로 변할 겁니다. 다만 필드니까 한번 리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 개수를 세는 게 요 영역 안에만 세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의자를 복사를 하더라도 영역 밖에다가 복사를 하면 개수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할 게 있을 겁니다. 요게 살짝 걸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분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결론만 말하자면 요 완벽한 형태가 전부 다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 개수를 세요. 살짝 걸친 거 그런 거 세지 않습니다. 무조건 완벽하게 다 들어와야만 해요. 자, 이렇게 특정 영역 안에서만 개수를 셀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거 말고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요 필드에 아무런 아이콘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요번에는 선택을 하면 요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요 항목만 강조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필드 편집을 누르면 그냥 여기 적혀있는 필드에 대한 표현식을 편집하는 창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인스턴스 개수 표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카운트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선택한 항목에 대한 것만 강조돼서 표시가 될 겁니다. 어떤 블록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023 버전에서는 필드에서 영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게 세 번째로 추가된 기능이었고요. 네 번째로 설명을 할 건 부동 도면 윈도우. 제가 이 번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Floating Drawing Windows예요. 그리고 저는 요걸 파일 탭 분리라고 부릅니다. 요게 지난 버전에서 추가가 됐었죠. 원래는 요 파일 탭들이 요 안에 고정돼서만 있었는데 요걸 뜯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잠깐 2022 버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요 파일 탭을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명령행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요 도면을 사용을 하든 요 도면을 사용을 하든 명령행은 계속 요 자리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뜯어낸 파일 탭에 추가된 기능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요 이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2023 버전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자인이 변화됐다는 건데 뭐 디자인이야 쓰다 보면 그냥 눈에 익는 거니까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파일 탭을 이렇게 뜯어내면 이제는 명령행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요 파일 탭을 제가 뜯어냈죠. 그러면 요 파일 탭을 선택하면 명령행이 여기에 나오고 요걸 선택하면 명령행이 여기에 나와요. 선택하는 파일 탭에 따라서 명령행이 왔다 갔다 표시가 되는 거죠.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1년이나 지나서 업데이트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생긴 게 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 아이콘은 여러 리본 메뉴에서 보이던 그 아이콘이죠. 요런 핀 버튼. 요걸 눌러서 위치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된다는 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이 펼쳐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리본 메뉴를 확장시켜 놓고 핀을 꼽아버리면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더라도 요게 접히지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 파일 탭에도 핀을 꼽으면 다른 탭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 요게 위에 올라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 핀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면 요 위로 올라오고 다시 열고 선택하고 다시 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핀만 꼽으면 돼요. 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이거 외에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파일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고정 버튼을 누르면 요게 핀이 꼽히는 거고 파일 탭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022 버전에 추가됐던 기능들이 비로소 쓸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여기까지가 파일 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섯 번째로 설명할 건 3D 그래픽, 2D 그래픽 표시가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 버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22보다는 23 버전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어요. 원래 22 버전에는 테크니컬 프리뷰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버전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일종의 베타 버전이었는데 그게 2022 버전에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3D만 지원을 하고 비주얼 스타일을 쉐이디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개하진 않았지만 베타 버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3D 테크 프리뷰라는 환경 변수가 있었어요. 요게 기본값이 꺼져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용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요 기능이 2023 버전에 정식으로 탑재돼서 3D와 2D의 그래픽을 표시하는 기능이 조금 더 상향됐습니다. 저것 때문에 2022 버전에서도 패치가 꽤나 자주 됐었으니까 아마도 이젠 쓸만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컷 베이스예요. 요건 클라우드 관련 기능이고 요거는 그냥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이라서 파일 탭에서 같이 설명을 했던 거고요. 컷 베이스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객체를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요게 비로소 생겼어요. 필요한 분들이 꽤나 있었을 텐데 사용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서 컨트롤 C가 카피 클립이고 붙여넣는 컨트롤 V가 페이스트 클립이에요. 명령어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뭐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장 편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일반 문자열이나 파일 같은 경우와는 달리 도면이라서 어딜 기준으로 붙여 넣을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기능이 컨트롤 쉬프트 C였죠. 요걸 사용하면 카피 베이스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버튼으로는 여기에 있어요.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면 좌하단점이 기준점이 되거든요. X, Y의 좌표값이 가장 작은 점이라서 요걸 기준으로 복사가 되는 건데 컨트롤 Shift C를 사용을 하면 기준점을 지정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 넣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복사 붙여 넣기 할 때는 가능한데 잘라냈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컨트롤 X로 컷 클립이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라낸 내용을 컨트롤 V로 당연히 붙여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낼 때는 기준점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잘라낸 뒤에 붙여 넣고 별도로 움직여줘야만 했죠. 혹은 컨트롤 쉬프트 C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뒤에 원본 객체를 따로 지워줬어야만 했었는데 2023 버전엔 기준점을 사용하여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명령어로는 컷 베이스인데 명령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잘라낼 때 컨트롤 쉬프트 C를 사용을 했던 것처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잘라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X를 사용을 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V로 붙여넣거나 컨트롤 쉬프트 V로 블록으로 붙여넣거나 본인이 편한 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십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기능인데 비로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동안 왜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폴리선 연장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건데 요건 그립이 추가된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점들을 그립이라고 하고 그 그립을 사용을 하면 여러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폴리선에 그립이 추가됐습니다. 닫혀있는 폴리선, 이런 사각형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고요. 열려있는 폴리선에서만 표시가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건 예전이랑 똑같아요. 양 끝쪽에 그립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 요 그립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2022 버전까지는 요 기능이 없어서 끝점에서만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2 버전으로 잠깐 넘어가서 폴리선을 대충 만들어 놓고 살펴보자면 그립을 사용을 하면 연장이 없이 정점 추가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점 추가는 다음 인덱스 전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는 기능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폴리선을 그릴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려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정점을 추가하면 0번에서 1번 사이에 정점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시작점에서는 0번 인덱스보다 아래쪽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끝점에서는 가능했죠. 정점 추가를 누르면 그냥 세그먼트를 하나 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시작점에선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게 가능해지도록 그립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도 정점 추가를 선택을 하면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연장돼서 그리려면 정점 연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시작점에서는 다음 인덱스까지의 구간에 정점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정점 연장을 누르면 여기 아래까지 추가가 되는 거고 정점 추가를 누르면 그 다음번 인덱스 사이에 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끝점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정점 추가를 누르면 그 다음 인덱스까지 추가하는 거니까 밖으로 삐져나가고 그리고 새로 생긴 정점 연장도 그 다음번 인덱스로 연장되는 거니까 밖으로 삐져나가요. 요 가운데에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오토데스크에서도 생각이 있다면 다음 버전쯤에는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리선에 방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시작점이랑 끝점에서 그립이 기능이 달라버리면 사용하기 헷갈리잖아요. 다음 버전에는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 건 M-리더입니다. 한글로는 다중지시선이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는 요거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어쨌든 지시선을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다중지시선을 작성하는 M-리더를 실행을 하면 다중지시선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중지시선은 총 3개의 부위로 갈려요. 화살촉과 연결선, 그리고 문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화살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문자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연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붙는 요게 문자라는 부분인데
앱리더는 화살촉 먼저 그릴 수도 있고 문자 먼저 넣을 수도 있고 연결선을 먼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 순서를 본인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추가된 옵션을 사용을 하려면 컨텐츠 먼저, 즉 문자를 먼저 작성하도록 옵션을 변경을 해야 돼요. 컨텐츠 먼저인 C로 설정을 하고 나면 열어줄 문자 선택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열어줄 문자를 다중 지시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를 분해하면 지시선과 문자로 갈리게 되는데, 지시선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문자만 여기저기에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뒤에 다중 지시선을 실행을 하고 열어줄 문자라는 옵션을 실행을 하면 열어줄 문자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단 한 개의 문자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 한 개의 열어줄 문자만 선택하면 바로 지시선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중 지시선을 실행하고 열어줄 문자 선택을 실행을 하고 문자를 선택을 하면 다중 지시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움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래쪽에 쭉 보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의 기본 문자 값이 있는 경우 열어줄 문자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의 문자의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는 지시선을 기입할 때 기본으로 들어갈 문자의 내용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은 기본 문자로 되어 있었죠? 저는 테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중 지시선을 작성할 때 옵션 키워드가 바뀔 거예요. 자, 지금 컨텐츠 먼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어줄 문자 옵션이 표시되지 않죠? 그 대신 마우스 커서 옆에 제가 지정했던 문자가 떠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열어줄 문자를 선택해서 다중 지시선으로 바꾸려면 덮어쓰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열어줄 문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화살촉의 위치만 지정을 하면 다중 지시선으로 변경됩니다. 이걸 도움말에서 저 한 줄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옵션 키워드가 바뀐다는 내용은 적어두지 않고 그냥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적어둔 건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가 덮어쓰기로 바뀌었을 뿐이죠. 요게 다중 지시선 기능에서 추가된 옵션입니다. 자, 이 외에 추가 개선 사항이 밑에 이렇게 쪼로로로록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요 블록 삽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록을 삽입할 때 지정된 블록의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이면 이름을 바꾸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쓰여져 있죠. 물론 저 옵션은 Ctrl+C, Ctrl+V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요. 인서트를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일단 블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요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블록으로 대충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생겨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새 도면을 하나 열어서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로 짓고 기준점 대충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블록을 다른 도면에 삽입하기 위해서 도면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은 대충 지정을 하고 도면을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오토캐드를 열고 사용한 블록은 총 2개죠. 테스트라는 동일한 이름이지만 형상이 다른 블록이고, 그 중에 동그라미 이 친구는 특정 도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블록이에요. 요걸 인서트 기능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버튼이 추가된 겁니다. 원래는 블록을 재정의 하든가 재정의를 안 하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었지만 같은 이름의 블록을 삽입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블록은 블록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인서트를 하려 그러면 테스트가 또 있죠. 그래서 뒤에 숫자를 붙이려 그러는데 테스트 1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2번으로 바꿔줍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블록이 이름만 같으냐 아니냐를 따질 뿐이지 블록 안에 데이터가 같냐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부 정보가 같냐 아니냐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같을지라도 블록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되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블록이라는 건 반복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에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인데, 이렇게 겉보기에 똑같은 블록을 나눠서 사용을 해버리면 편집할 때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2023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쭉 훑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만한 기능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